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거짓과의 전쟁을 시작하자. 정말 이거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정말 화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구역질까지 납니다. 이런 사진이 돌아다녔어요. 이런 사진. 이 사진 덮어 씌울 수 있어요? (18일) 날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를 주도한 거죠. 그러면서 온통 거짓말로 선동을 했는데 온라인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또 더불어민주당의 집회에 맞서서 맞짱 집회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설명이 붙은 사진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야,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들고 집회를 해? 하루도 안 돼서 이 사진은 7만 4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1만 번 이상, 10,000번 이상 리트윗됐고 3,600명 이상의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담은 글들이 각종 커뮤니티 온라인에 확산됐습니다. 이 글을 쓴 자는 이 사진을 올려놓고 민주당이 태극기를 들고 나가자. 이것들이 태극기 갑자기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들이 언제 태극기 세력이 됐나? 그랬잖아요. 그러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를 흔들며 맞불 집회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 싸움이냐, 한일전이지,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갖고서 이제 선동을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죠. 이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원본 사진은요, 원래 사진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에 의해서 탄핵 위기에 몰릴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간 우리 태극기 애국 전사 자유파들의 집회였습니다. 그게 원본입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입니다. 저 태극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이 오른쪽에 가짜 사진으로 태극기가 일장기로 싹 바뀌어가지고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본과 가짜가 분명한 것은 나머지 배경 사진들을 보시면 똑같이 확인이 되거든요. 저 빌딩 맨 위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그 사진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큰 대형 화면에 뜬 연설 진행자의 모습이라든지 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등을 보이고 있는 경찰들의 위치, 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 태극기만 일장기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 사진을 어떤 자가 조작해서 올렸는지, 그리고 이것에다가 한일전이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글을 쓴 자들은 뭐냐면 이재명이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태극기 들고 나오니까 저 윤석열 지지자들이 일장기 들고 집회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 시나리오를 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이니까 우파 집회 사진을 갖고 온 거고, 그중에서 태극기를 일장기로만 싹 바꾼 식으로 저렇게 가짜를 조작해낸 겁니다. 이게 좀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죠. 아니 어떻게 윤석열 지지자, 자유우파인데 자유우파가 어떻게 일장기를 들고 집회를 해? 이건 미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않죠. 그러나 이런 정치의식이나 이런 좀 깊은 어떤 생각을 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갈 때까지 갔네 이제. 윤석열이 뭐 완전히 다 갖다 바치더니 이제는 윤석열 지지자들까지도 정신들이 나갔네. 일장기 들고 어떻게 집회를 하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게 퍼져나간 겁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우리 미디어 정치 시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KBS, MBC 같은 지상파, TV조선 같은 종편,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있어서는
SNS에서 이 사진 한 장이 KBS, MBC, 뭐 TV조선 채널에 전부 합친 것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주 발달된 이 사진 조작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저 사진을 이렇게 하는 거. 그 이제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누구나 다 컴퓨터에서 잠깐이면은 이걸 다 옮겨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예, 포샵이죠. 이 뭐 누구나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짜 뉴스를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거짓 선동을 정말 진짜처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SNS를 타고 하루에도 10만 명, 100만 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SNS 정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뛰는 도둑놈 걸어가는 경찰이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는데 이 종북 주사파들 지금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건 일일이 다 구체적인 정치 구호까지 북한의 공작부서가 내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조작된 사진인들 북한 지령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저 종북 주사파들, 좌파들 날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반격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추적하고 해야 되는 거는 너무 굼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합니다. 건폭과의 전쟁, 건설 현장에서 조폭 같은 양아치 같은 이 좌파들과 전쟁하는 것과 똑같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거짓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시작하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건폭이야 건설 현장에서 삥 뜯는 정도지. 이런 식의 이 거짓 선동은 대한민국을 흔든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간다. 그러니 건폭과의 전쟁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거짓 선동과의 전쟁만큼 중요할 수가 없다. 건폭과의 전쟁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10배, 100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말 이 거짓 선동과의 전쟁에 전면전으로 나서자. 총력전으로 나서자. 여기에는 이 간첩단 사건의 지령문에서 확인되듯이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다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지시받고 하고 있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이 국가 반체제 활동까지도 연계되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거짓 선동과 거짓과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차차 하지.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즉각 전 수사기관, 정보기관, 방첩기관 총동원해서 좌파들의 거짓 선동과의 전면전을 시작해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설 내용을 먼저 짧게 제가 전해드릴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20대 국민의힘 지지율이 13%, 이거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작년까지만 해도 20대, 60대, 20대와 60대 이상 탄탄한 지지 덕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거푸 이겼는데 불과 1년도 못 돼 유독 20대 지지가 급속히 빠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표면적으로 경제정책, 정책적 요인을 20대 이탈 배경으로 진단하고 있다. 비투, 영끌족 등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청년 세대가
급증한 데다 최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등이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 지지율 악화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보다는 다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진짜 원인, 최근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 국민의힘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성향이 일색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지도부가 됐다. 그러니까 친윤 일색 지도부 때문에 20이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참네.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거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칼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사불란보다는 다양성과 활발한 당내 논쟁이 더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것이 정치고 선거다. 예외 없이 입증된 사실이다. 젊은 층은 일사불란과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조선일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등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후보들이 전멸했다. 김기현은 연포탕 하더니 경선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연포탕 약속을 저버리고 정반대 독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이 떠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결론까지 낸 건 아니지만 진단을 이렇게 했으니 조선일보의 진단에 의거한 해법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유승민이 이준석이 껴안아라 이거 아닙니까? 천하람이 허은하 껴안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다양성 있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2030 세대들한테 보여줘야 그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조선일보 사설이 강조하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양성. 인간 사회는 원래 다양하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회나 국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잘 엮어내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이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의 색깔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그게 히틀러 독재고 스탈린 독재고 마오쩌둥 독재고 김정은 독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들이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형으로 만들겠다. 이게 사회주의형 인간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상교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뇌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체제야말로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막스의 교시입니다. 막스의 교시예요.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해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전일적 존재로 하나가 돼야 된다. 똑같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이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들이에요. 북한 사회에서 다양성이 과연 단 한치라도 허용됩니까?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의 교시, 김정은이의 교시와 다른 소리 해서 살아남은 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북한 체제예요. 지금 종북 주사파들, 지그들끼리 간첩단을 조직하든 뭐 반정부 단체를 조직하든 열심히 뛰고 있죠. 수십만 명이 뛰고 있죠. 그 조직에 다른 소리 했을 때 그 조직에 살아남을 장사 있어요? 철저하게 다양성이 부정되고 배제된 그런 세력이 좌파, 종북 주사파, 공산당 세력이에요. 조선일보 칼럼의 다양성 강조는 그들을 향해서 주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생리적으로 다양해요. 천성적으로 다양해요. 왜?
자유파의 출발점은 계급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거든.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존엄한 개인, 이 개인이 자유파의 출발점이에요.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했을 때의 그 절대적 자아, 절대적 존재자, 그 개인이 자유파의 철학 출발이라고, 사상의 출발이라고. 다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유민주주의는. 그런데 이 다양성에 한계가 있어요. 이 다양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과는 함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다양성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폭력으로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냐 말이에요.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게 정북주사파 아니냐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뼛속까지 자유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 대화할 수 없다. 달라도 좋은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체제를 같이 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뭐 대화하고 타협이고 밀고 당기고가 있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 그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공존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양성을 전제할 때,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 비로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가치와 체제를 인정할 때만 그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미고라는 고성국TV에 팬클럽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15,00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제가 아직 만나 뵙지 못한 회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디서 뭐 하시는지, 나이가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달라요. 그러나 아미고라고 하는 조직으로 함께하는 딱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뭐냐? 고성국TV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에 공감하기 때문에 고성국TV 팬클럽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좋아하는 18번 노래가 달라도, 나는 소주가 더 좋아, 나는 맥주가 더 좋아 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고성국TV의 가치를 공유하니까, 야 그럼 너는 소주 마셔, 나는 맥주 마실게 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양성은 기본적인 핵심 가치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해서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전대에서 김종인, 유승민, 이 이준석의 똘마니들, 이 아바트들을 척결하는 것이 전대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 자들은 반자유민주주의자들이고 반자유우파이고 반윤석열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자들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게 아니라고. 적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의 절대 다수의 유권자 당원들이 그 문제의식과 같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퇴출시키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들을 퇴출시키는 게 왜 다양성이 훼손되는 겁니까? 자, 지금 우리 당원들이 뽑아놓은 이 5명의 최고위원을 보세요. 거의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선 고양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김재원 경북, 김병민 서울, 조수진 호남, 태영호 북한. 지역 기반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 이력이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 이력이 같아요? 굳이 따지면 김재원 핵심 친박, 김병민은 개혁 소장파,
장해찬, 뭐 친윤, 조수진, 원래 DJ 동교동계 출입하던 기자 출신 아닙니까? 태영호, 북한 아닙니까? 지역 기반도 달라. 정치적 이력도 달라. 이들이 잘하는 분야도 달라요. 이런 걸 다양하다고 얘기 안 하고 다 똑같다고 해버리면 뭐가 다양한 거냔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배신해서 대통령 칼 꽂고 감옥에 보낸 자들과 함께 해야만 다양해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놈 강도들과는 다양하니까 같이 하자가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들이니까. 도둑놈 강도들이 그거 아닙니까? 사적 재산권을 파괴하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놈 강도들은 잡아 넣는 거지.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지. 그들도 다 같은 사람이고 다만 생각이 다를 뿐이니까 함께 하자. 그래야 다양해진다. 아니 그거는 조선일보나 그렇게 하라고. 도둑놈 강도들 당뜩 언론사 데리고 들어와서 우린 다양한 신문사라고 하려니까. 도둑놈 강도들을 어떻게 같이 하냐고 다양하다고. 그들은 체제를 부정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될 대상이라고. 다양성의 대상이 아니라고. 적대적인 관계라고.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배신자들도 집어넣고 그 황교안이 통한의 한이라고 했던 그 3년 전에 그걸 되풀이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2030이 다양성을 좋아한다나 어쨌거나. 2030은 그 자체가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뭐냐? 공정. 공정. 제대로 된 정책이 전달이나 홍보가 잘못돼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잘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이미 오염된 이 상황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다면 장관을 경질하고 완전히 새 판에서 새로 짜면서라도 설득을 해야지. 설명을 해야지. 그리고 대화를 해야지.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 교란이 수도 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조금만 어떻게 되면 봐라. 친윤 일색이니까 이렇게 됐다. 봐라. 너무 이 극우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됐다. 그거 무식해서 진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진단을 왜곡하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진단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자. 목적이 있다고.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다.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전제는 핵심 가치에 대한 공유다. 그 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특별히 좀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좌파는 왜 뻔뻔하고 파렴치한가? 이거는 우리 자유파와 좌파의 그 인식론적 출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철학적 기반이 달라서 그래요. 자, 우리 자유파는
모든 이 사회 현상 또는 이 우주 질서의 그 출발점의 그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놓습니다. 개인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존에 나오는 그 절대적 그 존귀한 존재 개인. 저나 지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파의 인식론적 출발점입니다. 반면에 좌파, 종북주사파, 뭐 여러 가지 변종의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이 인식론적 출발점에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이 없고 집단이 있어요. 개인은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집단만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집단? 프롤레타리아트 집단. 프롤레타리아트 집단. 또 당, 공산당, 전의당.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이 인식론적 출발에는 개인이 없고 집단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 속에 매몰되고 그 개인의 일탈적 행위는 집단 속에서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출발점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도 다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내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 다른 데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로 귀속되는데 좌파들은 인식론의 출발에 집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과 잘못은 그 집단에게서 해소가 돼버려요. 개인이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자유파의 개인으로서 행동의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군 이 훈련 소집돼 갖고 개구리복 입고 가는 순간 이게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아무 데서나 뭐 하고 하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 있으실 텐데 그 집단 속에 개인이 매몰돼 버리면 개인의 어떤 그 도덕과 개인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집단 속에서. 유니폼이 갖는 힘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파는 이 개인이 불완전한 개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완전한 개인.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대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억의 인류 선배들이 수천 년간의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 질서와 제도와 이것이 불완전한 내 입장에서 볼 때 감히 이건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무리 선배들이 이렇게 내려온 법과 질서와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라고 이제 겸손하게 발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복과 혁명이 아니라 개선, 보완으로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보수입니다. 반면에 이 좌파들은 신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앉아버렸어요. 완전한 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완전한 건 신이죠. 신밖에는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데 그런데 이 좌파들은 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의 자리, 완전한 자리에 공산당을 앉히고 자기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들이 세상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고 자신들이 세상을 완벽하게 재구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지상에 건설할 수 있다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고 신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하고 설계해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이게 좌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자유파는 이 불완전하기 짝이 없고 왜소하고 초라한 이 나 하나만으로는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내가 받은 것에 비해서는 정말 트럭만큼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자유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건 필연이에요.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 왜 더불어라는 단어를 좌파한테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파의 인간 존재 양식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개인이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반면에 좌파는 오만하게도 신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또 당이 완전하게 세상을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된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선택된 인간. 선민의식에 쩔어 있어요. 자기들은 깬 인간들이야. 자기들만 깼어. 자기들만 선택됐어. 그러니 자기들을 제외한 공산당이 아닌 대다수 인류, 종북 주사파가 아닌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깨우쳐 줘야 할 대상이에요. 깨우치고 의식화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교육시켜야 할 대상이야.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이나 지금 북한은 끊임없이 덜 깨우쳐진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교화소 수십만 명을 구금해서 교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좌파들에게 국민은 교화의 대상이고 개조의 대상이지 더불어 함께 할 동료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유파는 바로 불완전한 나로부터 이 세상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 스스로도 늘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하나하나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틀리지 않으려면 과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좌파들은 이미 자기들이 선택된 인간이고 깨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된 사람이고 내가 이미 깨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는 목표로 가면 되지. 무슨 놈의 절차를 지켜. 결과는 모든 과정을 정당화한다.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저 좌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기들이 지향하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폭력이면 어떻고 사기면 어떻고 협박이면 어떠냐. 자신들의 목적이 신성하고 정당한데 수단이 좀 현행법이 어긋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는 강도짓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혁명을 위해서는 이른바 배급투쟁이라는 형식의 약탈질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를 대통령에 당선시켜야 할 이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기업들 등쳐가지고 협박해가고서 돈 좀 만들었기로 쓰니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한 목적에 복무하는 이 전사인 내가 중간에 좀 그걸 뜯어 먹었기로 쓰니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장동 일당의 뻔뻔함과 파렴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유파는 모든 것을 자기 책임에 두고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직분에 만족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누구든 일단 존중하면서 만납니다. 나하고 능력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것도 차이로서 존중하고 조화와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이 지상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낙원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이 좌파들은 자기들 말고는 다 개조의 대상이고 교육의 대상이고 세뇌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매우 독선적입니다. 차이를 차별로 왜곡시키고 어떻게든 기존 질서를 전복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이 이자들의 생내예요. 여기에 도덕적 자책감, 인간으로서의 근원적 회의 이런 게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좌파 진영에서 버텨나지 못합니다. 좌파들 간의 생존 경쟁에서 버텨나지 못해요. 저거 사상이 아직 완성이 덜 됐네. 야, 교과서에 보내. 어이, 자아 비판해.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되겠어? 그렇게 온정주의적으로 해서 되겠어? 혁명의 신성한 목표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형제들도 죽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전사야. 자아 비판해. 이렇게 끊임없이 좌파들 간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저는 신앙은 없습니다만 모자라서 그래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유우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만사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건 없건 사정이 좀 좋건 안 좋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의 심성일 수밖에 없어요. 만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부처님의 가피로 내가 이나마 이런 생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편안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삽니다. 이게 자유우파예요. 반면에 좌파들은 하나님과 부처님이 제1의 적입니다. 타도 대상이에요.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일한 전지전능한 존재거든. 타도 대상이에요. 종교는 무지몽매한 대중이 현실에 만족하고 그날그날 소돼지처럼 살기 위해서 허위의식을 주입해주는 아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150년 전에 공산당 사상을 만들어낼 때 주적은 뭐였냐? 기독교였어요. 모택동이 중국에서 공산당 혁명을 할 때 주적이 뭐였냐? 유교였습니다. 종교를 제1의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9년 우리 광화문 국민 대혁명에 나섰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대다수가 종교인들이었어요. 꼭 성직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거나 사찰을 나가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절대 다수였어요. 반면에 저 종북 주사파들, 종교를 제1의 적으로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의 주류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김일성이지 김정일이고 김정은이지 하나님이나 부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그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겁니다. 인간의 질서, 인간의 도덕은 이 자들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전복,
좌파 세상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상관없다. 기존의 대한민국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악용할 수 있을 때나 법이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개 무시하고 짓밟아도 괜찮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우리의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뻔뻔함과 파렴치함을 거듭거듭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번 화를 낸다고 해도 저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태도를 고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추방하는 겁니다. 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바로 이 대목에서 종북 주사파들에 대해 정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어제 이명박 정부 때 역할을 했던 24명의 인사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천안함 46용사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특별 사면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입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묘역 참배를 택한 것은 이제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기념일도 있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 때 벌어졌던 일이고,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때 살아있는 동안 매해 천안함 용사들의 기일에 반드시 국립현충원을 찾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청계천,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대표적인 치적이고 정치에서 비주얼 이펙트, 눈에 보이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이 청계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조만간 외부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유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시일 내에 외부 활동에 나서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것이다.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의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이다. 달성 사저로 입주할 때만 해도 오랜 수감 생활로 4년 9개월? 오랜 수감 생활로 다소 몸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다. 박 대통령도 하루빨리 국민을 만나보고 싶어 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고 난 다음에 유일한 대외 행보는 지난해 5월 10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참석했던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일체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영하는 이 인터뷰에서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니다.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사저로 돌아와서 한담도 한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우리 자유파가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또는 한다고 하는 소식을 우선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반갑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선 이 두 분이 외부 활동을 할 만큼 건강이 회복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여러 가지 그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 무수히 많은 소문이 돌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외부 활동을 할 정도로 완전히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 정도 회복됐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우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의 최후가 비극으로 점철된 현대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하와이 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측근인 중앙정보부장의 흉탄에 서거하셨어요. 다른 대통령들은 그처럼 비극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퇴임 후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거나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 퇴임 대통령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조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국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퇴임 대통령의 활동들입니다. 대통령 재임 때는 최악으로 평가됐던 카터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것이 미국입니다. 클린턴, 오바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시. 이들은 전쟁과 같은 국가 위난 상황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출신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현직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그자도 대통령을 지냈던 자기 때문에 이 퇴임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 양산에. 하는 집마다 국민 밉상입니다. 근데 개를 갖다 버리지를 않나. 무슨 책방을 낸답시고 껐덕거리지를 않나. 차라리 퇴임 대통령 없애는 게 낫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그러나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대통령을 지낸 퇴임 대통령들이 정말 국가 원로로서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일본은 총리를 지낸 사람들도 이게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행사 무슨 기관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가 전 총리가 무슨 한일 의원연맹 총회장을 맡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각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퇴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국가 원로로서 국가가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함께하고 현직 대통령과 현직 정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민통합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런 퇴임 대통령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저 하나 있는 저 양산에 있는 저자가 퇴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개념 없이 현직 때도 그랬습니다만 아주 황폐하기 짝이 없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는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으로 행보를 함으로써
퇴임 대통령이란 어떤 자리인가, 퇴임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감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마침내 퇴임 대통령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겠구나 하고 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반가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얘기하고 싶고 또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께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사실은 뭐 이런저런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뭐 이명박이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뭐 대리인을 앞세워서 뭐 정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한 발 더 나가서 박근혜 신당이 곧 뜬다더라 라든지 하는 그런 흉흉한 소문들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첫 번째 견지해야 될 원칙은 국가 경영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범여권과 범보수 진영이 일치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해나가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자유우파 진영의 총단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이 견지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대통령 국가원로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직접적 정치 영역과 국가원로로서의 역할에 혼선이나 혼돈이 있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두 대통령이 건강하게 퇴임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활동하는 것이지 다시 정치판에 들어와서 특정 정치 정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MB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뭘 정치를 직접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박근혜 신당이 뭐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든지 하는 여의도 쪽의 이 흉흉한 소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나 또 그 두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루머들입니다.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국가 원로로서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직접 정치판에 뛰어드는 그래서 대통령이 정파 지도자로 전락하는 이런 전략적 잘못, 이런 정책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활동 시작 소식에 반가워만 하지 마시고 동시에 지켜야 될 선이 어느 선에 지켜야 될 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늘 경계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다. 어제 이정현 대표와의 정치고수에서 이정현 대표가 정말 통탄에 통탄을 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자가 익명으로 발언한 그 대목입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게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을 한 건데,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 통상적으로 고위관계자 그러면은 수석을 얘기합니다. 수석. 핵심 관계자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실장들을 얘기합니다. 비서실장. 예전 같으면 정책실장. 지금은 정책실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고위관계자,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 지금 언론이 다 대통령실의 고위관계자라고 보도하고 있으니까 수석이 얘기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자가 익명으로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뭐라 그랬냐 하면, 주 60시간 이상 무리,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그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랬습니다. 개인적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 생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다. 62시간, 65시간 나올 수도 있다. 상한,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는 이 상한, 이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랬어요. 자, 이 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자는 그야말로 이 오만불손한 자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다가 툭 한 말이 아니에요.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된 논란이 있자 아무래도 60시간 이상 일하는 거는 노동자 근로 건강이나 이런 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생각해서 진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자는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고 규정하고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뭘로 알길래? 대통령을 뭐 지 친구점으로 아는 자인가? 그거 윤석열 개인 생각이고 뭐 굳이 고집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의 고위 관계자라는 자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저는 이정현 대표가 정말 경악하고 무섭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은요,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자체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라고. 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 100만 명에 넘는 공무원, 또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 다 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이미 개인이 아니에요. 공무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기관의 말이라고. 자, 우리가 동사무소로 갔어요. 뭐 행정센터죠, 요새는. 행정센터 갔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럼 그거 개인 의견이라고 듣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의견이라고 듣습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들으면 야 네가 뭔데 그래 하고서 싸우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주민센터에 민원을 담당하는 구급공무원의 말도 우리는 국가기관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승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인 의견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를 왜 대통령실의 수석으로 둬야 됩니까? 또 이런 자에 대한 어떠한 감독도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공인은 그게 구급 공무원이건 선출된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공인은 공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한 그의 발언은 공적인 거예요. 개인 의견을 하려면 공직을 내려놔야 돼요. 대통령의 발언을 감히 개인 의견으로 폄하하고 또 굳이 고집 부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떠든 자가 아직도 저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아마 수석들은 따로 방도 하나 줄 것 같은데 앉아서 대통령 보좌한다고 그러고 있다면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오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기관이다. 이 공직 제1조 1항 모든 공직자의 발언은 공적인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함께하면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면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혼나라.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키